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직장 여성입니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은 장례식장입니다. 아직 젊은 여성인 제가 장례식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아직은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분들도 없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장례식장이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지켜보는 일이다 보니 젊은 사람이 하기에는 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우려하시는 마음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일 시작하게 되면서 고인분들을 마주하게 될 때는 전혀 무서운 감정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연차로 10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만큼 일하다 보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만큼이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보람찬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머무는 가장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주는 일이잖아요. 고인분께는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가족분들과 그 지인분들께는 사랑하는 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 끝까지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 역시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장례식장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기억에 없는 말 그대로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적 최초의 기억은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린 또래 아이들과 그런 저희들을 사랑으로 아껴주셨던 보육원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 어느 곳에서도 저희 부모님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죠. 조금 더 자라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다른 친구들이 당연하게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으로 하교하는 것과는 달리 저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이 그득했던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한번 내 스스로의 처지를 자각하게 된 이후부터는 저도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내가 잘못을 해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해도 당연하게 사랑을 내어주고 자랄 때까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물론 부모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부모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모라면 없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부모로부터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것도 친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본 적조차 없는 제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말이었어요. 원래 사람은 겪어본 만큼 생각하는 법이라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얼굴도 모르는 친부모님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한창 예민해질 시기, 부모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 내게는 친부모에 대한 기억조차 없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만 느껴져 비참한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와 같은 보육원에 있던 친구들 중에서는 아주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육원으로 들어오게 된 친구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부모에 대한 기억이라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러워 차마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지만 실은 저는 차라리 그 친구들이 부러울 지경이었어요. 나를 낳아줬다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제 처지보다는 그래도 부모의 얼굴이나마 기억하고 희미한 어릴 적 추억이나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부럽게만 느껴졌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애초부터 아이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누구인지도 아는 바가 없고 추억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조심스럽게 보육원 원장님이 해주셨단 말씀에 따르면
그분들조차 저희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인 저를 직접 보육원에 건네준 것도 아니고요. 쌀쌀해지는 계절, 아침에 새벽부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나가봤더니 낡은 강보에 쌓여있는 갓난쟁이만 얌전히 잠들어 있고 아무도 없더랍니다. 심지어 아이 이름이 적힌 쪽지조차 발견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맨몸으로 이름도 없이 보육원에 들어온 정말이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보육원 원장님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초란 출생의 쐐기를 박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아이를 낳기로 한 건 그 사람들 결정이잖아요? 그랬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을 졌어야지.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만들지를 말았어야지.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 친부모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넘실넘실 넘쳐흐르는 청소년기였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이 밤낮 없이 자나 깨나 저희 보육원 아이들만 신경 써주시면서 물신양면으로 노력하셨지만 몇 되지 않는 선생님들께서 보육원 이 많은 아이들을 일일이 다 신경 써서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슬슬 자기 앞가림을 할 줄 알게 된 중고등학생 아이보다는 하루 온종일 손이 가는 아주 어린 동생들에게 손이 더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지고 몸 부서져라 노력하셨는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불만이 없진 않았습니다. 저희 나이대에는 형제자매들이 주렁주렁 많은 집들이 그렇게 흔한 편은 아니잖아요. 제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외동이 적지 않은 편이거든요. 집에서 아이 하나 낳아서 부모님들이 자식 하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애정을 쏟아붓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그 누구도 저런 식의 애정과 지원을 해주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제 신세가 참 처량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기에 보육원 아이들은 참 방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게 한다고 한들 평범한 집 아이들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시기에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고 어느 정도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간 받았던 상처로 인해 비뚤어지고 엇나가는 길을 가게 되는 안타까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처한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평범한 보통의 사람보다는 배를 더 노력해야 남들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며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사는 언니 오빠들이나 친구들도 있었으나 사실 그런 유형은 많지는 않았고요. 저도 처음에는 제 처지에 울분이 차올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이내 내가 처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도 해봤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마냥 포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못내 억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마음 고쳐먹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밤잠 줄여가며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슴도치가 따로 없을 정도로 예민하고 날카로웠던 제가 어떻게든 마음 다잡고 공부 시작한 이후로 저희 보육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담임 선생님도 기뻐하시면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친부모도 버린 나를 그 누가 감싸 안아줄까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특하게 봐주시고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죠.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시야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냥 내 존재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남루한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 뿐이지 어떻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고자 노력하려는 아이를 도와주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는 어른들이 없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도 평생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한 환경이 이렇다 보니 대학 진학까지 기대하기는 무리였어요. 제가 이러한 환경 따위 어렵지 않게 떨쳐낼 수 있는 수재였다면 또 모르겠는데 사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공부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중상위권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비싼 과외며 일타 강사한테 수업받는 아이들 뒷공무니를 쫓아가게 해도 벅찼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한 결과였기에 결과물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살면서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평범한 사람들만큼은 해낼 수 있구나. 그렇다면 어른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면 대단한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차곡차곡 저축해서 내 힘으로 내 집도 마련하고 평범한 사람들 사는 것처럼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바가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일이거든요. 평생을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오지 못했다 보니 대단한 분은 언감생심 꿈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 학교 친구들처럼 평범하고 편안한 가정 이루어 사는 것,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육원에서 나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돈벌이가 시급했어요. 그런 제 사정을 보육원 선생님들이나 당시 고3 담임 선생님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나마 좋은 일자리 얻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첫 직장은 직원형 기숙사가 딸린 중견기업의 사무직원 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참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디 비빌 데도 없는 부모 없는 고아에 보육원 출신이라고 업신여기는 형편없는 인성의 인간들도 있었지만 이제 갓 20살 어린 나이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저를 기특하게 봐주시고 뒤에서 몰래 조용히 도와주시는 따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처한 환경이 이렇다 보니 그런 안 좋은 제 상황에 매몰되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고아라는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서 무시할 거라 생각하고 위축되었던 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항상 나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굳이 고아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한들 내게 마냥 잘해주는 사람만 있지는 않았겠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도 조금은 유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르게 시작한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부터 저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많아 상처받아 뾰족하고 모났던 성품도 조금씩 깎여 둥그러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직장에서 몇 년 일 잘하고 지내면서 반전세나마 원룸 보증금도 마련하게 되고 이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딱히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싶어서 이직을 했다기보다는 당시 제가 이직하려고 알아보던 회사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연봉을 제시해 주셔서 회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저 나름대로 세상 잘 해치고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사실 무엇라 할 만한 꿈이라는 게 딱히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제 형편에 대한 비관을 많이 했었고 그저 남들 사는 것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생활 쪼들리지 않는 월급쟁이 되는 것. 그 정도로만 목표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직업 소개해드리면서 제 직업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도 장례식장이라는 단어 처음 들었을 때 사실 그렇게 좋은 생각만 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 소개하기에 그렇게 그럴듯한 직장처럼
들리지는 않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막상 제가 하는 일에 애정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처음에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고인 가족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상이 들었거든요. 저는 핏줄이 섞인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누군가가 떠났다고 해서 저렇게 마음 깊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다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맺어온 인연이 없지 않으니 그런 소중한 이들이 떠난다면 당연히 가슴 아프겠지만 스스로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듯한 절절한 슬픔이 참 생소하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 내가 평범한 가정에서 가족들과 사랑 나누며 살았더라면 내 가족이 떠났을 때 나도 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가장 슬픈 공간이기도 하면서 생전의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장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지막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애 최초로 느끼는 직업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란 떨지 않으면서도 고인을 보내느라 지친 가족분들과 지인분들을 위로해드리며 그분들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잦아들기를 바랐지요. 사람의 진심이라는 게 통하는 법일까요? 힘든 시기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분들께도 힘이 되는 것 같아 저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힘든 시기에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으니 힘든 와중에도 제게 호기심을 보이며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참하고 어린 아가씨가 어쩌다가 이런 데서 다 일을 하노? 아가씨 아직 결혼 안 했지? 그러면 내가 중매 한번 서줄까? 아무래도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 보기에 참한 젊은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 중매 제안이 여러 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게 먼저 호의를 베푸시던 분들도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긴 집에서 걱정하는 부모가 있으면 굳이 이런 데서 일을 하겠어? 그동안 참 지긋지긋하게도 겪어왔지만 똑같은 사람인데도 제가 고아라는 사실 하나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제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 절대 참지 않고 달려들었겠습니다만 저도 어느 정도 단단해졌는지 저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편협한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며 넘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이 제가 몸담은 직장이다 보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노인네가 성질머리가 고약해서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요. 자라는데 환경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어쩜 이렇게 반듯하고 똑부러지게 잘 자랐는지 칭찬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래도 종종 이렇게 뒤에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내가 아주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싶어 또 하루를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 역시 처음에 제가 일하는 장례식장 조문객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간혹 제가 일하는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시고 먼저 호감을 가지고 제게 다가오는 분들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장소의 특성상 그런 관심이 솔직히 크게 달갑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게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조심스럽게 제게 관심을 표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해왔습니다. 처음에 예비 남편도 자기 지인 장례식장에 방문했다 보니 대놓고 제게 관심을 표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몇 번 찾아와서 선물을 두고 가기도 하고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 분 만날 생각이 없어요. 몇 번 거절도 했었는데 상처받은 표정으로 며칠 보이지 않던 사람이 다시 제 눈치를 보며 나타나 출출하신 데에 아시카라며 간식거리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게 포기하려 들지 않자 저도 자꾸만 마음이 쓰이게 되더군요. 결국 제 나름대로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예요. 친부모님은 아예 기억에도 없고요. 예? 갑작스런 제 말에 그 사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마음을 접곤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정은 씨 보육원에서 자란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지금처럼 올바르게 자라나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이성을 대하는데 서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제게 가진 애정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투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보육원 출신의 고아라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을 그동안 기다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고 만나는 내내 그 사람은 제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 사람 끈질긴 구애로 만나게 되었으니 결혼 이야기도 일찍 나왔고요. 하지만 연애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그 사람한테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는 많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형인 씨 입장에서야 내가 보육원 출신인 거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형인 씨 부모님 입장은 다를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항상 저 쓱맥 저러다 장가는 갈까 한숨 쉬신다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결혼할 며느리감 데려간다고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걸? 그 사람이 제게 진심인 건 사실이었지만 조금 철이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속 모르는 소리 하는 것 좀 들어봐요. 아무리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들 세상 어느 부모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 출신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식의 짝으로는 대단한 집 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평범한 집안에서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가씨를 원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결혼 이야기만큼은 그 사람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우 씨한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옆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정우 씨 닮은 아기들도 낳고. 머리로는 제 욕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가족들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욕심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렇게 항상 옆에서 달콤한 목소리로 평생을 함께하자고 속삭이는 예비 남편 말을 쉽게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보육원 친구들 선생님들과 돈독한 사이로 지냈다고 한들 그들이 가족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주겠다니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제 입장에서는 쉽게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염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그 사람 청혼을 수락하고 말았어요. 처음 예비시댁이 인사드리러 가면서 극도로 긴장한 저였습니다. 벌써 며칠 전부터 머릿속으로는 오만 가지 막장 드라마에 필적하던 상황이 끊이지 않고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런 제 옆에서 호언장담하며 말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자기 보육원 이야기는 우리 집에 이미 다 이야기했어. 그런데도 자기 얼굴 보고 싶다고 하신 거면 당연히 허락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 예비 남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동안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름받았던 세월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비시댁 초대로 가게 된 레스토랑 예약석에 앉자마자 예비 시모로부터 곱지 않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솔직히 아가씨 처지 듣고 나서 오지간하면 알아서 포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동안 기다렸는데 얘한테 결혼 얘기까지 듣고 어찌나 황당했던지. 엄마! 저와는 다르게 자기 부모님이 당연히 결혼 허락해 줄 거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던 예비 남편이 당황해 소리쳤어요. 난처해 하는 아들 입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비 시모의 쌀쌀한 가시돋친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양심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형인이 저거 키우느라고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는데 내가 쟤 낳다가 죽을 뻔했다고. 내 목숨 바쳐 낳은 아들놈이 어디서 근본도 모를 고아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누군들 좋은 소리를 하겠어. 아가씨도 생각을 좀 해봐요. 입장 바꿔서 아가씨 같으면 나중에 아가씨 아들, 아가씨 같은 처지 여자한테 장가 보낼 수 있겠어? 엄마, 진짜 왜 그래? 예비 남편이 경악해서 예비 시모 입을 막으려고 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그 뻔뻔한 낯짝이 하도 궁금해서 보자고 했어. 직접 면전에다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나 처음부터 이 결혼 허락해서 이 자리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들었으면 아가씨도 말귀를 알아먹었겠지? 결혼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아가씨도 그만 마음 접어. 엄마! 엄마! 자기 할 말만 마치고 자리 박차고 나서는 모친 뒤를 졸졸 따라가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지금의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남편이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가머니설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의 모친에게 듣는 말이라 그런지 평소에 들어왔던 멸시보다 더 아프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보육원에서 독립해 나와 이만큼 살게 되면서 스스로를 조금이나마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해. 우리 여기까지 하자. 자기까지 정말 왜 이래? 나 자기랑 절대로 못 헤어져. 그럼 나랑 결혼하겠다고 자기 식구들이랑 의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 사람과 헤어질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지만 그 사람 집안에서 저를 저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스스로 짓지도 않은 죄로 그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평생을 살 자신은 없었어요. 자기 행여나 나랑 헤어질 생각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나는 절대로 못 헤어져.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며 불며 비는 예비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천만함에서부터 고아라고 저를 깔아뭉개고 비난하던 예비 시모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패악이 이어졌습니다. 인연이?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야, 네가 양심이 있어 없어? 어디서 어떤 인간들이 싸지른 자식 새끼인 줄 알고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년을 우리 집안에 들여? 이 꽃뱀 같은 년, 애미애비도 모를 것이 남자나 제대로 잡아서 팔자 고치려고 들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는 누가 어머니야? 온갖 모욕과 욕설이 담긴 전화, 문자, 폭탄도 모자라 제 집 앞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양반이었습니다. 심지어 저 일하는 장례식장에까지 쫓아와 제 머리채를 잡으며 동네방네 저 고아라고 소문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 아들 뜯어먹을 꽃뱀 취급까지 하는 예비 시모였습니다. 그동안 고아라고 상종 못할 사람 취급하며 저 무시하는 인간들 적지 않게 겪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의 수치와 수모는 제 일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기겁을 하고 예비 시모를 저한테 떨어뜨려 놓고서 저 다쳤을까봐 걱정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차마 얼굴들 낯이 없었고요.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결국은 제 못진 뜻을 꺾지 못하고 우물쭈물 이별을 통보하는 예비 남편에게는 그저 배신감만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너 나 뭐하러 붙잡았니? 내가 처음에 헤어지자고 할 때 깔끔하게 헤어졌으면 내가 당신 어머니한테 왜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해? 저도 그만 악에 받쳐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며 오열하자 주변 눈치만 보면서 허둥지둥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저렇게 비겁한 남자였는데 저런 인간의 뭘 믿고 내 평생을 함께할 생각을 했는지. 내 처지도 억울하고 내가 죄 지은 것 하나 없이 이런 수모를 겪게 만든 내 친부모란 인간도 너무 믿고 예비 남편도 예비 시모도 지긋지긋하고 모든 것이 다 싫게만 느껴져 온몸에 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분하고 상처받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온몸에 물을 다 쏟아낼 정도로 시원하게 펑펑 울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경우에도 없는 짓 서슴없이 버릴 수 있는 집안하고 엮여봤자 좋을 게 뭐가 있냐 싶었습니다. 저런 것들하고 엮였다가는 앞으로 내가 더 다치면 다쳤지 사는 게 좋아질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마음 추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파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결핍에 익숙해져 있던 삶이었고 제 나름대로 마음 다잡기 위해 다니고 있던 직장인 장례식장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제 생활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어려움에 비하면 못 이겨낼 것도 아니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파혼한 지 보름이나 되었을까. 아직은 머릿속이 시끄러울 때라서 밤잠 줄여가며 일에 몰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날 맡게 된 빈소는 유독 더 마음이 쓰이는 곳이었어요. 고인이 되신 분들의 사연이야 어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없다고 하지만 특히나 고인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빈소의 고인은 저와 또래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보다 겨우 2살 많은 아직 젊은 분이라 그런지 유족들 분위기도 참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임종하신 분들은 호상이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경우는 흉상 중에서도 흉상인지라 장례식장 직원들도 많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화환이나 방문하신 조문객들 차림새를 보아도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이 고인과 유적의 재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 아버지가 국내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중견기업 회장님이시라고 하더라고. 저 정도 재력가집안 딸이면 금이아오기야 컸을 텐데 어쩌다가 저렇게 젊은 나이에 떠나게 되었나 몰라. 동료가 조심스럽게 해준 말을 들으니 참 인명이라는 건 돈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나랑 비슷한 저 젊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빈소 안에 조용히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문득 고인에 대한 호기심에 슬쩍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은 씨, 뭐해?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순간 몸이 굳어버린 제 옆에서 동료가 저를 쿡 찌르며 귓속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고인의 얼굴을 보고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떠나게 된 영정 사진 속 고인의 얼굴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제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영정 사진 속 고인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나랑 닮을 수가 있는 건가 놀라서 굳어버린 저를 보고 당황하던 옆에 동료도 제 눈길을 따라 영정 사진을 쳐다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어머! 동료까지 저러는 걸 보면 그게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침통하던 빈소에서 깜짝 놀라 외친 동료의 외마디에 유족들의 시선이 한순간 제게 꽂혔습니다. 그러더니 그 모친 되시는 분이 경악해서 비명을 질렀어요. 미주야! 미주야! 내 새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던 고인의 모친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저를 보며 고인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혹시... 제 얼굴을 똑 닮은 고인의 영정사진에 이어 범상치 않은 고인 모친의 반응까지 혼란에 빠진 저를 붙들고 역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주분이셨어요. 주변에서 고인의 얼굴을 아는 이들이 한마디씩 덧붙이는 통에 장례식장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어?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는 프로잖아요. 황급히 저를 붙든 상주분을 모시고 빈소에 딸린 곁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경악한 상주분이 저를 보고 외치셨어요. 혹시 아니 아가씨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저도 잘은 몰라요. 보육원 출신이라. 아이고 내 새끼. 경황이 없어 어리 빠진 와중에도 제 추정 생년을 말씀드리자 그대로 저를 와라 끌어안고 무너져 내린 상주분이셨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셨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날 딸 자식을 잃은 비통함에 잠겨있던 그 상주 부부가 바로 저의 친부모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문 밖 싸늘한 고인이 되어버린 이가 바로 저의 친언니였다는 소리였어요. 평생 친부모를 만나는 순간을 고대하기도 또 체념하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 친가족과 재회하게 될 거라고는 저 역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낳자마자 잃어버린 막내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큰딸을 잃었다는 슬픔에 감정이 뒤죽박죽이 된 상주. 그러니까 제 친아버지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간신히 조금 진정하고 나서 듣게 된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를 잃어버렸다는데 사실상 유괴로 추정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데려갔으면 몸값이라도 요구할 줄 알았는데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연락 한 통이 오질 않았다고 해요. 워낙 재력가 집안인 터라 딸 잃었다는 소식에 막내딸 되찾게 해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사기를 치려는 인간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와중에도 유괴된 저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몇 년을 사기꾼들에게 시달리고 막내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신하지 못한 채 온 가족이 말라가게 되니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괴범들이 저를 해쳐 이미 산 목숨이 아닐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막내딸을 가슴에 묻고 살면서 죽었다 여겼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기라도 하지. 보육원에 나 비슷한 애 들어왔는지 찾아보기라도 그랬으면. 너무 억울했습니다. 평생 친부모가 나를 원치 않아서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보육원에 갖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내 친부모가 나를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 살았다는 것도 유괴된 줄로만 알고 범인 찾는 데 혈안이 되어 내 친부모가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도
멀쩡히 살아서 부모 없는 서름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살아있는 딸을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고 미쳐 살았다는 부모도, 이 모든 사실을 채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떠난 친언니 장례식장에서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도 내 운명이 너무나 기구하고 불쌍해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 새끼.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분들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곱게 키워놓은 어여쁜 딸 잃어버린 자리에서 수십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막내딸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슬픔과 기쁨이 범벅되어 정신이 이를 때까지 오열하는 기묘한 상봉의 자리였습니다. 친부모님을 혹여나 찾게 되면 제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음속으로야 하루에도 1000번은 태풍이 치는 것 같았지만 적어도 겉보기로는 크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장에 저 집으로 들어와 달라고 사정을 하셨지만 쉽게 그러겠다는 대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나 낳아주신 분이시라지만 제 입장에서는 낯선 분이셨잖아요. 게다가 아직 상이 다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 언니였다는 것이 실감은 나지 않았더라도 고인께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잘 추스르시고 상을 잘 치르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일 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제 직장까지 쫓아와서 저 주제도 모르는 고아 꽃뱀년이라고 머리채 잡고 모욕을 줬던 그 예비 시모라는 여자가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너 부모 찾았다며? 싸늘하게 쏘아보는 저를 보며 예의 그 고압적인 자세로 저 말부터 내뱉더군요. 아무렴 주워 먹을 게 있겠다 싶어 찾아왔겠죠. 그날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직원 단속은 했어도 조문객을 통한 소문까지 막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당신 아들 수준에 안 맞는 출신 모를 고아가 실은 자신들 쳐다보지도 못할 재력까지만 잃어버린 귀한 막내딸이었다니 눈이 뒤집히는 소식 아니었겠어요? 생각해보니 서로 좋다는 젊은 애들 떼어놓는 것도 능사는 아닐 듯 싶고 뭐 이제 부모 실언도 보증되어 있다고 하니 내가 양보를 해야지 어쩌겠어? 우리 애 다시 만나라. 놀랍지도 않았어요. 지들이 아쉬워서 찾아온 주제, 어떻게 제 친부모님 쪽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구걸하러 온 주제에 여전히 자기가 머리채 잡아도 될 천한 고아 취급하고 있는 것도 경멸스러웠습니다. 내가 왜요? 지방 근본 그리 따지는 사람이 그쪽 무식한 근본 다 까발려진 마당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뭐야? 아, 있는 집 딸 하나 제대로 물어서 거지 같은 팔자 한번 고쳐보게? 아, 아들 꽃뱀 노릇 시키는 포주 행세라도 하시려나? 인연이? 더러운 손벌은 못 고친 미친 여자가 제게 달려드는 그 순간 저 지키겠다고 고용된 거구의 경호원들이 번개같이 튀어나와 여자를 제압했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팽개쳐졌는데도 여전히 경호원들 몸이 짓이겨진 여자가 발악을 했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직장까지 기어와서 나한테 폭력 쓰려고 해놓고 그러면 내가 계속 당해줄 줄 알았어? 내가 안 그래도 당신 벼르고 있었는데 재벌은 걔 못 주고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 그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모자란 아들놈이 나한테 들이댈 처지가 된다고 생각해? 끌고 가세요. 네. 이건 나! 그 여자는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벌써 2번이나 가만히 있던 사람을 해치려고 든 사람이잖아요. 제 직장인 장례식장에 그 여자가 저 머리채 잡던 동영상이 떡하니 남아 있었습니다. 초범도 아니고 그대로 유치장에 처박힌 여자였어요. 저 그간 살아온 거 알아보시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얼마 전 직장에서 해코지 당한 거 알고
불같이 화를 내시던 친부모님이셨습니다. 내 귀한 딸을, 보고 있어도 아까운 내 딸을 감히, 이것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차피 재벌은 난 못 줄 테니 조만간 알아서 제 발로 기어올 거예요. 그때 제가 직접 할게요. 그래도 저 몰상식한 인간이 무슨 짓 할지 모른다며 경호원까지 붙여주신 친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제 무덤 자리를 스스로 기어왔으니 대가 치를 일만 남아 있었죠. 당연히 합의 의사 없으니 유치장에서 말라 죽어가는 그 여자 대신 예비 남편이 나타나서 빌었습니다. 정은 씨, 그래도 우리 예전엔 좋았잖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뻔뻔한 자식. 너 혼자 좋았겠지? 네 미친 어미한테 나 그렇게 수모당하는 동안 나 놔주지도 않고 당할 거 다 당하고 파혼 통보해놓고 뭐? 이렇게까지? 그때 너 배경도 없는 여자라서 쉽게 파혼했다고 다행이라고 두 발 뻗고 잤지? 그랬으면 너 지은 죄만큼은 고생해야 하지 않겠어? 이미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모친은 폭행죄로 유치장 신세, 집안 가게 거래처도 저희 친부모님께서 싹 다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자산가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스러웠는데 그런 저를 보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친아버지셨습니다. 자식 둘이 있던 거 하나 앞세우고 둘 다 이런 줄 알았는데 너 다시 찾은 게 우리 부부한테는 천운이고 유일한 동아줄이다. 그런 내 새끼 천시하고 감히 손을 대? 세상 사람들이 돈 있다고 함부로 힘 휘두르는 천박한 인간이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그냥 받으련다. 하나 남은 내 새끼 지키지도 못할 것 같으면 그깟 돈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기 전부터도 벼르고 벼르던 분들이셨으니 피해 복수는 예견된 바였어요. 친부모님은 저 방관자인 예비 남편 인생도 망쳐놔야 속이 시원하겠다 하셨으나 그래도 저놈이 저한테 손찌검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죄 어미 데리고 평생 내 눈에 뜰 일 없는 지방 한직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후에야 거액의 합의금 받고 그 여자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치 떨리는 일가를 완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어요. 지금 저는 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좀 얼떨떨하긴 해요. 친부모님께서도 아직은 저한테 조심스러우시고요. 낳아주셨다고는 하나 수십 년 다른 인생을 살아왔으니 한순간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도 한 번쯤은 제 가족과 함께 살아보고 싶었기에 간절한 그분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일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친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으시다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제가 제 친가족들을 다시 찾을 일도 없었을 테고요. 여러모로 제 인생에 의미가 많은 이곳에서 여전히 고인과 유가족들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친부모님께 언니에 대해 조금씩 묻고는 있어요. 그분들도 쉽지 않겠지만 동생이 궁금해하는 언니의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시면서 가끔은 웃기도 하십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가장 상처가 곱는 일이 그 상처를 마냥 덮어두기만 하는 일이더라고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까지야 어찌 감히 제가 다 헤아리겠습니까만 이렇게라도 만나지 못했던 언니가 오래오래 저희 가족들 곁에 머물러 주었으면 해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난 만큼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지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